연산군 4년, 김일손의 사초에서 세조를 비난하는 글이 발견되면서 사림이 대거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발생합니다. 사초에서 문제의 글을 발견한 이극동과 유자강은 연산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화가 난 연산은 김일손의 사초를 뒤지는데요. 그러던 중 과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발견되는데 이 글은 단종을 추모하고 세조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림이 김종직의 뜻을 이어받아 속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산은 이들을 숙청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의 승자가 이극동과 유자광이었을까요? 무오사와의 패자는 명백합니다. 바로 사림들이죠. 성종의 총애를 힘입어 힘을 키워온 사림들은 이 사건으로 힘을 크게 잃고 맙니다. 그럼 무오사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흔히들 사화의 시작이 김일손과 사림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이극동과 유자광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극동과 유자광이 승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화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연산군 일기를 쓴 사람들은 중종 반정을 통해 정계에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엔 사림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세조를 비난했다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오히려 이극동과 유자광의 옹졸한 복수심 때문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피해봤다는 점만 부각해서 본인들을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펴보면 이극동과 유자광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이 이극돈을 사화의 주범이라 생각한 이유는 이극돈이 원래부터 김일손과 앙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극돈은 애초에 사림과 같은 신진 세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김일손은 신진 세력 중에서도 대표작 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극돈은 과거에 김일손이 과거 시험을 치렀을 때 김일손의 답안지가 장원으로 뽑히자 여기에 반대를 해서 김일손이 장원급제를 못하게 막았으며 이후 2조 판서로 있으면서 김일손의 승진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림파 입장에선 훈구파 중에서도 실권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특히 싫어했던 이극돈이 제일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사림들은 이극돈 때문에 사화가 일어난 것처럼 실록에 적어뒀는데 사실 오히려 이극돈은 연산이 김일손의 사초를 보지 못하게 막고 사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희생자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이극돈은 실록청 당상이면서 이 문제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의정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금방 병조판서로 복귀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극돈도 사화로 인해 좌천당했고 역사서에 옹졸한 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얻었으니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유자광은 어떨까요? 유자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 그래도 쌓인 게 많은 사림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자광이 이렇게 사화의 진심이었던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라기보다 연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백도 줄도 없는 유자광이 조정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왕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선 남이 사건 때도 이번 무오사화 때도 유자광의 역할은 왕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유자광은 사림에게 복수도 하고 연산의 총애도 받게 됐으니 무오사화의 승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더 뒤의 일까지 보자면 결국 이 일 때문에 유자광은 사림의 적으로 단단히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자광은 중종 시절에 유배당하고 역사서에도 간신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무오사화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은 안 그래도 사림 출신 대간들과 격렬하게 대치하며 어떻게 해야 이들을 눌러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무오사화가 터지면서 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좋은 명분을 얻게 되었죠. 게다가 조의제문의 파괴력은 거의 사림에게 폭격을 가하는 정도였으니 연산으로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또한 연산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이 유자광이 알아서 총대 메고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니 연산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푼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오사화가 끝난 뒤 연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군이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신하들을 숙청했을까요? 놀랍게도 무오사화가 일어난 뒤 연산은
오히려 이전보다 괜찮은 왕이 되었습니다. 무오사와 전까지만 해도 뭐만 하면 집단사직을 하며 거세게 나왔던 대가는 사화가 끝난 뒤엔 기세가 크게 위축되어 웬만한 일 가지고는 연산에게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게다가 대신들도 한바탕 피바람이 불자 이게 남일 같아 보이지 않았는지 잔뜩 기를 죽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연산은 대간의 말도 좀 들어주고 대신들에겐 시를 써주며 긴장을 풀어줬는데요. 게다가 연산은 경연에 참석하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정사를 돌볼 땐 이전처럼 대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또 무오사화 때 유배당한 살인들을 다시 등용하고 심지어 백성의 삶에 귀 기울이기까지 했는데요. 관료들이야 사화를 눈앞에서 보며 간담이 서늘했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성종 때와 다름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3, 4년쯤 지속되자 연산은 슬슬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연산은 유독 사생활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궐 안에서 일어난 사적인 일을 관료들이 절대 알지 못하게 단속을 했는데요. 간혹가다 대간이 어디서 연산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연산을 찾아와 비판하면 연산은 대간이 잘못 알고 왔을 경우엔 대간을 벌하고 대간이 제대로 알고 왔을 경우엔 고발자를 찾아내 벌했습니다. 또한 궐 안에서는 종종 내시가 곤장을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밖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연산의 이런 결벽적인 사생활 보호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연산은 궁궐 주변 민가를 전부 철거하고 궁궐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엔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했는데요. 한 번은 어린아이 몇 명이 남산에 올라 궁궐을 내려다봤는데 이 사실을 안 연산은 저 아이들과 관련된 자들은 모조리 잡아오거라 라고 명해 백성 수십 명을 잡아와 벌했습니다. 연산은 어째서 이렇게 극도로 사생활을 보호했던 걸까요? 연산의 이러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이 여럿 돌았는데 연산의 성생활 때문이라는 소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쯤 연산은 자꾸 특이한 물건을 진상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공할만한 진주를 구해오거라. 후추를 구해오거라. 흰 빛이 나는 최상급 꿀을 구해오거라. 흰고래 수염을 구해오거라. 사람들은 연산이 이런 특이한 물건을 자주 찾는 것도 마음에 드는 여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연산은 점점 씀씀이가 커지더니 여기저기 선물도 자주 내리고 잔치도 자주 열고 하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국고가 비어가자 그토록 눈치를 보던 관료들도 대신 대간 할 거 없이 나서서 연산에게 절약을 권합니다. 하지만 연산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무오사화가 끝난 후 연산은 처음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오사화와 같은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홍길동이라는 대규모 도적이 출몰하긴 했으나 결국 홍길동도 잡았고 연산의 씀씀이가 커지긴 했으나 아직 조정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관료들도 슬슬 긴장을 풀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은 갑자기 칼을 꺼내들더니 무오사화와 비교도 안 되는 규모로 관료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엔 연산이 본격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갑자사화의 주역이라 일컬어지는 임사홍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